자, 공부 방향 안내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대미한 작품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러니까 이제 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그 새는 결국은 이제 알이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서 죽고 마는 건데,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알보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아프락사스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데, 이게 알을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투쟁과 고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고 또 전공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모르는 그 벽을 깨뜨리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합격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깨뜨리는 게 혼자서 깨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줄탁 동시라고. 줄, 불을 줄 자, 탁, 쪼을 탁자, 동시에 부르고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올 때는 그 알에서 병아리가 이제 자기를 깨뜨려 달라고 불러요. 병아리가 알의 내부에서 알을 깨뜨리는 행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 탁은 어미가 그걸 잘 알아차려서 적시에 딱 쪼아줍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쪼을 때 그 알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하면 훨씬 쉬운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알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그 교육학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어떤 어떤 벽이 있다면 그 벽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헉헉거리면서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냐고 참고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지 합격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에서 공부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닐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도 묵묵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저 정상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프락사스라는 이제 약간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뭐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갖고 있고 선과 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일 것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선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프락사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출제 경향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관점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관점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점이지,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지,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지, 생각을 해서 관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의 명칭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명칭을 서술하지 않더라도 그 명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연시 너희들 알겠지라고 해서 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제시문을 읽어보시면서 제시문 속에서 이건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 적용 문제죠. 교육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어떤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교과서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속에 없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학 교과서를 얘기를 하면 대학 교과서에 쭉 개념들을 쭉 정리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이 개념을 잘 활용해서 어떤 사례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교과서에 답이 없는 문제가 오픈형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런 이제 출제 경향에 비춰본다면 출제 경향 물론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 대비를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 두 번째는 그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자. 세 번째는 오픈형 연습을 하자.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은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해한 것을 암기하는,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 논술형에서는 서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진해야 되는데 이해와 암기, 기본적인 조건은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는,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때는 물론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자기 말로 암기하려야 돼요. 자기 말로.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자기 말로 하려고 해야 되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외우겠다? 그런 사람 물론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일반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말로 풀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머릿속에 되게 오래 남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 그 이해한 것을 암기.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고 그리고 내 말로 암기하자. 이거만 되면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반 이상,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이해하고 암기했으면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 또는 가상적인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이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되는 어떤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 학교 현장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 그렇게 개념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오픈형이든 사례 적용이든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 2월에는 그냥 이론만 설명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사례 연습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물론 본격적인 사례 연습을 5월부터 해요. 5, 6월에 하는데 조금씩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연습도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오픈형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오픈형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게 필요한 거죠. 문제가 주어지면 그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제시문을 읽어보고 제시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문제, 어떤 오픈형이 나오더라도 이 오픈형 사례와 관련된 개념이 어떤 개념을 요구하고 있는지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소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쓰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채점을 해야 되니까 채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채점 기준표에 맞는 내용을 서술해 줘야 되는데 그 채점 기준표는 결국은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 포섭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개념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득점으로 인정되기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모의고사 할 때도 참 많이 설명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오픈형이 쏟아졌었죠. 쏟아지니까 모의고사 할 때 얘기했던 잘 귀담아 들었던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잘 썼죠. 왜냐하면 제가 오픈형 할 때 이렇게 항상 얘기했던 게 개념부터 먼저 뽑아내라. 개념과 관련돼서 상강만 조금 확장시켜주면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하고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고 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보고 그 범주 안에서
조금만 생각을 확장시켜서 정교하게 서술, 상세하게 서술, 간단하게 쓰지 말고 정교하게 서술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모의고사 가게 되면 맨날 하는 게 이런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론을 잘 다져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중요시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개념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하면 그걸 계속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례에 직접 적용시켜 보면서 오픈형 문제 대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1, 2월 사례 연습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책 뭐 보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세요. 김 교사가 가진 교육과정의 개념적 의미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에 관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 제시하고 김 교사가 언급한 그 교육과정의 관점이 뭐냐? 이거 알아야지 장점, 단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는 김 교사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관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칭을 물어보는 건 아니죠. 관점은 네가 알아서 유추하고 그 다음에 그 유추한 것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 요거만 서술해달라. 장단점만. 그러니까 관점이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관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찾은 다음에 그와 관련된 장점, 단점까지 장단점을 서술해 줘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 역시 없어요. 관점이 뭔지. 이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그러면 이 관점에서 네가 교육과정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건 현장 상황인 거예요, 진짜. 네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네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그거 두 가지 제시해달라. 이렇게 스스로 하겠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쉽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맹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아무리 펼쳐봐도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운 다음에 그냥 서술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고 그 안 것을 정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잖아요, 그죠? 교과서 없는 것이니까 오픈형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고가 가능하지만 이 개념의 범주 안에서 논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올해 기출 문제 제가 드렸는데 이따가 뭐 기회 되면 좀 한번 언급할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수업 모의고사 볼 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속에서 어느 정도 유추와 힌트가 가능하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후를 나눠주는 게 그러나잖아요. 그동안 나는 교육과정을 주로 수업에 따라야 할 혹은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과 코스로 이해했다. 그러나 자 나는 나의 관점은 여기까지죠, 그죠? 기존의 관점, 이것의 장단점. 그러나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의 의미를 과정에 초점, 전부 요 강조를 하고 있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교육과정의 관점이 뭡니까?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관점이라는 거잖아요. 과정에. 교육과정의 라틴어 어원인 쿠레레의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 있다. 이 관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찾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니들 찾아보라 이거죠. 그 오픈형.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오픈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자, 우리가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뒤집어버리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거든요. 과정의 반대는 뭐죠? 과정과 상대적인 개념은 결과지, 결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관점은 뭡니까?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관점. 새롭게 관심을 갖고 된 관점은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관점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교육과정 우리가 쿠레레 아마 이제 다룰 텐데 쿠레레 하면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그런 것들이 있었지, 저런 의미였지. 이제 찾아내는 거 하나씩.
과정에 초점된 것은 쿠렐의 그 본질적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가 있었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걸 운용하려면 이거는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되는 게 그 파이너의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 파이너 관련해서 논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김 교사의 비평이다. 애플의 관점에서 여기는 이제 관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애플의 관점이래. 여기서 찾아라. 얘는 관점을 안 줬죠, 명칭을. 애플의 관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를 밝히고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시오. 자, 온라인 수업에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 이 문제점은 애플이 이미 제시하고 있어요. 애플이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로 인해서 중간중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 벌써 2년 연속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2년 연속. 올해가 아니지 이제 작년이죠. 2022학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021학년도도 출제가 됐어요. 2021학년도 출제되고 2022학년. 2022학년도는 다양한 각도에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은 쉽게 썼어요. 쉽게 그냥. 온라인 수업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 수업하면 애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선생님 이제 설명식 학교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뭔가 통지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통제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집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집에서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접속은 해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지. 딴짓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도와주기 위한 온라인 어떤 그 교수 학습에서 그 학습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가? 뭘 해줘야 될까요? 너 홍길동 질문 들어갑니다. 김동길 뭐하지? 이렇게 질문 들어가는 게 계속 질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 질문해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봐 이렇게 질문해주고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온라인 창은 띄워놨지만 뭐 온라인 창 띄워놓고 창 밑에 내려놓고 게임 창 띄워놓고 게임하도록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피드백 질문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맞죠?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없게 되잖아요. 혼자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 공부하시잖아요. 저기 그 온라인 들으신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 친구들과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고립해지죠. 고립감, 고독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고립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유사 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 다뤘어요. 올해 문제 이것도 이거 책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되게 쉬워요. 고립감, 혼자면 고립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혼자잖아, 혼자 공부하니까 고립감이 생기죠? 뒤집어 보세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하면 고립감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수가 어떻게 해? 협동학습, 좋죠. 근데 다수가 쌍방향 상호작용 하는 거예요.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하게 되면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수업 방식이 뭐지? 좀 전에 얘기했던 처럼 협동학습, 또 프로젝트도 좋은데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라 협력형 프로젝트, 협력하는 거. 또 토의 토론, 그렇지. 가능하잖아. 그죠? 이거 토의 토론 학습, 협동학습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토의 토론 중요합니다. 협동학습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이 정도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관련되는 교수학습 활동이 뭐냐? 그럼 교수학습 이런저런 저런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 개념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 얘들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그 교육학에서 배웠던 이론 개념들을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 혼자서 고립하에 있는 학생들을 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협동학습이다, 뭐다, 토의학습이 뭐다 알고 그 다음에 푸는 건 약간 스킬이죠. 스킬. 쉬워요. 이래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복잡하면 이제 뭐지? 무슨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지. 잘 못하는 선생님들은 뭐지? 어쨌든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반드시 애플의 관점 속에서 이게 이제 개념 범주에 이 범주 안에서 애플의 기본적인 그 철학과 생각 범주 안에서 방향을 찾아야지. 온라인 수업의 방향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개념 범주 안에 들어올 때 득점이 되는 것이고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애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관점이 주어지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풀어내보고 그 개념 범주 안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득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득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수도 20점 합격자가 20점 만점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올해처럼 오픈형이 나오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 더. 이것이 초수 수행 20점 합격, 20점 맞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은 20점 만점 맞는 분들 되게 많아요. 평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많은데 올해는 유독 특이한 게 초수생 20점 합격자가 많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지. 그 선생님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답안인데 뭐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수업하다 보면 또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자, 공부 계획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공부 계획. 일단은 강의를 들은 다음에 곧장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하루에 뭐 세 타임 정도, 두 타임이나 세 타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한 타임 끝나면 강의 시간이 조금 뭐 60분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시간 갈 때도 있어요. 2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 2시간 넘어가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힘들겠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외국에는 쉬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요. 5분이에요, 5분. 초등학생부터. 우리는 쉬는 시간 15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부터 한 시간 공부했으면 5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다른 과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더라고 보니까 외국의 그 교육과정 봤더니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데 또 여러분 어쨌든 임용시험 가보면 90분, 뭐 12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평소에 이제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뭐, 자, 한 타임이 끝났다. 한 타임 끝나면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쉬는 시간 15분 정도 갖게 될 텐데 5분 정도 뭐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좀 여자분들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늦게 가는 거죠, 오히려. 어쨌든 5분 정도 화장실 빼고 나머지 10분 남죠? 10분 남는 걸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쉬는 시간에 그 앞에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는 거예요. 빠르게 복습하는데 그 앞에 배웠던 얘기 예컨대 1시간짜리를 10분 안에 끝낸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운 내용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쭉쭉쭉 훑어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10분이면 충분히 훑어낼 수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쭉쭉쭉 다시 한번 이해를 생각하면서 쭉 한번 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교시 끝났죠? 역시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쭉 훑어나가는 거예요. 3교시 끝났죠? 쭉 훑어나가는 겁니다. 3교시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가지 마세요. 10분만 앉아있어요. 10분만 앉아서 쭉 훑어보고 그리고 집에 가세요. 그냥
1교시, 2교시까지 잘했는데 3교시 끝나자마자 바로 책방 가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3교시 복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는데도 쉬는 시간에 자꾸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 선생님 쉬어야죠. 물론 쉬어야 돼요. 한 5분 정도만 쉬자 이거죠.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인입니다. 10분 정도 빠르게 복습. 속독입니다. 속독. 쭉쭉쭉쭉 훑어나가는 겁니다.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공 보면 하루 종일 수업하는 전공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루 종일 수업하는 거 언제 복습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안 돼요.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전공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더. 전공 한 강의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에 복습. 또 한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복습. 점심 먹고 나서 앞에 했던 오전 강의 다시 쭉 복습.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또 한 강의 끝나면 복습. 그 다음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마지막 강의 끝나는 거 복습.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전체 강의 쭉 다시 복습. 이게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무한히 반복할 수 있도록. 예습까지는 바라잖아요. 예습하기 너무 많아요. 그죠? 정말 시간이 남아서 예습하고 싶다 그러면 주요 목차 정도만 쭉 훑어보고 오시고요. 복습을 중심으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쉬는 시간마다 복습했죠. 이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오늘 3교시 했다면 3교시 끝나자마자 다시 그 3교시 거 복습한 다음에 이 복습 시간은 1교시, 2교시, 3교시 전체 묶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벌써 2번 봤죠? 2번 수업 내용을 생각하면서 빠르게 복습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속독을 합니다. 그리고 정교화 작업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간표를 보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다라고 해보시면 자, 편의상 이제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저녁도 물론 오후겠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월요일 날 오전에 교육학 강의가 있죠. 강의. 오전에 강의 있고 오후에 강의 있고 월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입니다. 오전에 강의 아까 말씀드린 강의 끝나면 1교시 끝나면 복습, 2교시 끝나면 복습, 3교시 끝나면 복습하고 집에 가기. 그러면 우리가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마칠 겁니다. 1시 반에서 2시 정도. 그러면 이제 식사하면 한 3시 정도가 되겠죠. 그죠? 3시부터 3시 30분까지 30분 남았죠? 아까 10분 단위로 복습했잖아요. 그죠? 30분이면 충분해요. 전체 내용 복습하는 거. 전체 내용. 그래서 2회도 끝났습니다. 끝났죠? 물론 이제 밥 먹으면서 복습해도 돼요. 나 점심 먹으면서 복습할래. 점심 먹으면서 쭉쭉쭉 훑어봐도 되고. 한번 봤기 때문에 또 가볍게 한 번 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동안 복습 끝났죠? 이제 정교화 작업 들어갑니다. 정교는 이제 오후부터 이제 하는 거죠. 오후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이제 3시 30분부터 뭐 6시 30분까지 3시간 정도 요거 정교화 시간에 정교화 시간. 3시간. 우리가 이제 3시간 수업했으니까 3시간 정도면 돼요.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중요한 개념들은 간단하게 한 번씩 두 번씩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교화 할 때는 교재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쭉 읽어봐야 돼. 이제 쭉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쭉 한번 읽어보면서 특히 설명한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되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독하는 정도. 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없는가.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심화 이론 들어가서 3, 4월 들어가면 또 3, 4월 또 이게 옛날에 이게 몰랐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때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하면서 교재 내용을 정독합니다. 요거 시간 3시간이니까 잘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3분의 1등분씩 잘라서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딜레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밑줄을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암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냥 노력해 보고 시간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어차피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나중에 암기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1, 2월에 뭐 암기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암기하려고 노력한 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면 뭔가 암기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질질 끌지 마시고 한번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 다음에 이때 정교화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점검입니다. 점검, 이해 점검. 이해 메타인지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챕터를 읽었다. 한 챕터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읽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 두 개. 첫 번째,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 유의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뭐냐면 마음이 급해요. 막 밀리니까 한꺼번에 빨리 나가려고 해요. 진도 나가게 급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 주셔야 돼요. 우리 초반기에 잘 다져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화 할 때 이해를 점검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챕터를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챕터 끝나자마자 그 챕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아, 맞아. 타일러가 뭐라고 그랬는데, 타일러 아저씨 나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교육과정 개발할 때 뭐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고 그랬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점은 좋은데 저런 점은 좀 나쁜 점이 있었어. 장단점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 한번 점검. 그 다음에 또 다음 챕터 쭉 읽은 다음에 끝나자마자 다음 챕터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그 챕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어요. 점검. 진짜 중요하다, 진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차근차근 다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챕터 끝나면 다시 머릿속으로 점검하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확인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1분이면 됩니다. 그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만 쭉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똑같아. 그 다음에 저녁이죠. 식사하시고 전공 공부하러 갑니다. 전공 공부. 자, 화요일도 똑같은 페이스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수, 목, 금, 토, 일이죠. 일요일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금요일 온종일 수업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전공이 있더라고요. 죽을 맛입니다, 이거.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교육학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교육학 하면 안 돼요. 교육학. 전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럴수록 뭘 해줘야 된다? 이거를 잘해줘. 이거를 한 시간 끝나자마자 복습, 끝나자마자 복습. 이거를 계속 해줘요. 끝나자마자 복습.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으면서 요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끝나자마자 요거 다시 복습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또 뭐합니까? 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다시 요 시간은 아마 이제 요 30분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1시간 정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복습 시간 이제 쫙 펼쳐서 요 교육학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교육학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수요일, 목요일 뭐 나름대로 시간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수, 목, 토요일 남아 있잖아요, 그죠? 수, 목, 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화 수목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수요일에 월요일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월요일 내용. 목요일에 화요일 내용 복습하는 거죠. 이미 3회독 했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습. 요것도 이제 뭐 오전에 끝낼 수도 있고요. 오전. 아니면 뭐 오후에 오후까지 갈 수도 있고 좀 내가 부족하다면 오후까지 갈 수도 있는데 뭐 오전에 가능하면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전에 미리 교육학은 미리 공부하세요. 미리. 교육학 전공 먼저 하고 교육학 해야지 하면 교육학 절대 못합니다. 전공이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학을 먼저 끝내버리면 전공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때 한 오전에 끝내십시오. 오전에 가능하면 오전에 끝내고 오후
저녁 전부 다 뭐 한다? 전공하는 게 전공. 복습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복습해주고,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복습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내가 조금 그 교육학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싶으면 토요일까지 가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냥 2등분, 월요일 거,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거, 목요일, 끝.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 전체가 다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교육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공이 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복습할 때, 보세요. 첫째 주입니다. 1주차. 근데 교육과정 했다. 교육과정, 수요일날, 목요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수요일에, 요때 했던 것, 월요일 거 복습. 화요일 거 복습. 됐죠? 그 다음에 2주차입니다. 2주차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근데 교육과정 공부했고 교육심리 공부했다. 교육심리 일부가 나갔다. 2주차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과정 공부, 교육심리 공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럴 때 요거 앞에 거 했던 거는 이미 2회도 했고 여기 또 정교하게 3회도 했잖아요. 그죠? 했기 때문에 또 이때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했었던 부분. 요 했었던 부분은 예컨대 지난주 거 예컨대 2주차다. 그러면 3주차 가봅시다. 3주차까지 갔다. 어쨌든 요거 앞에 거 복습하는 것은요. 30분에 끝내는 거예요. 30분에. 그러니까 시간을 나눈다면 예컨대 1주차 거 10분에 끝내주고 2주차 거 20분에 끝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분, 20분. 나머지 3주차 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벅찰 수 있어. 4주차 넘어가 버리면 1주, 2주, 3주 이것도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벅찹니다. 벅찰 때는 하나씩 빼는 거예요. 이제 교육과정 나가고 그 다음 거 이렇게 3개 정도씩 할 수 있으면 하고 벅차면 하나씩 앞에 거 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공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요 복습하실 때 간단하게 미리 한 번씩 점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전공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이런 뇌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학습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30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좀 쌓이더라도 그다음에 본시학습 이번 주에 했던 거 다시 쭉 통독하면서 쭉쭉쭉 빨리빨리 훑어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독했기 때문에 쭉쭉 훑어나갈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훑어나가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암기 못해도 돼요. 노력하고 또 넘어가시고 어쨌든 시간을 잘 지키셔야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낼 수 있도록 조금 긴장하면서 넘어가 주시도록 하고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운다든지 또는 기간제를 한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또 거기에 맞게 시간을 조금씩 줄여줘야지. 조금씩. 내가 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벽은 없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완벽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만이 살 길이. 그러니까 반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만 해주면 머리 흔적이 남아있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예컨대 내가 5시간밖에 공부 못한다? 5시간 안에 이렇게 해보시면 그죠? 가능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